44 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안녕하세요. 44비츠 팟캐스트 11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와, 오늘도 너굴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후원은 못 읽어드리는데 좀 이따 오시면 늦게라도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0화 보니까 좀 진짜 오래 했구나 이 느낌 드는 것 같아요. 1년이 52주인데 2년을 거의 풀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도.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클럽하우스에도 지금 방을 만들어서 동시에 송출해보고 있어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 겸 해보고 있고 지금 54분이나 들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저희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게 손 들어도 못 올려드리니까 끝나고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해도 이거 지금 올리지도 거의 못하고 있긴 한데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클럽하우스 인기가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에선 저희가 너무 마이너라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늘 아까 시작 전에 말한 게 우리가 개발 채널인데 개발 이야기 너무 안 하고 IT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해서 그 와중에 그래서 저희가 아웃사이더님을 급하게 초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종종 나왔는데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지금 사실 아웃사이더님도 방금 클럽하우스에서 섭외를 했죠. 저희가 준비방 만들어서 잠시 준비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초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실 건가요? 근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엘라스틱서치 이야기? 네, 할 수는 있죠. 글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 수는 있고요. 네. 아마 이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쵸. 상황 정리부터 하면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게 엄청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크게 관심 없는 이슈일 수 있어서 1월에 본격적으로 다시 붙었는데 이거를 흘러가면 그러니까 엘라스틱 서치와 이제 키바나 여기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이제 엘라스틱이죠. 엘라스틱이죠. 엘라스틱은 지금 상장했죠. 엘라스틱이. 네, 상장 회사입니다. 네, 상장사인데 이게 루신 기반에서 검색 만들고 막 하면서 발전해서 엘라스틱까지 온 건데 여기도 이제 회사니까 엑스팩이라는 상용 확장팩이 있어요. 확장팩이 있고 이제 그거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엘라스틱 오픈소스에 같은 저장소의 폴더로 공개되어 있었던 것 같고 2018년 2월에 블로그를 쓰면서 원래는 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넣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상용 소스니까 엘라스틱 라이센스라는 거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라스틱서치는 그러니까 2018년이면 좀 오래됐죠. 3년. 네. 엘라스틱서치는 아파치 2.0 기반인데 상용 기능인 여기 보안이랑 모니터링이랑 이런 여러 기능들이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추가 기능들. 이거는 이제 특정 폴더만 엘라스틱이란 라이센스를 적용한다라고 공지를 하고 그러고 한 1년쯤 지나서 아마존의 엘라스틱서치 서비스가 있고 여태까지 밝혀진 사항에 의하면 이 엘라스틱 서비스는 엘라스틱과 협약해서 한 게 아니라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스죠. 네, 그걸 운영하는 AWS에서 2019년에 오픈 디스트로 포 엘라스틱 서치라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엑스팩을 겨냥한 것처럼 엑스팩에 있는 인증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무료로 풀었어요. 얘네가 AWS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아웃 39화를 보시면 그때 맞아, 기억납니다. 조금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이것도 1년도 더 된 얘기인데 39화 하니까 되게 옛날이네요. 맞아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네.
그때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러고 한 지금 1년도 더 지났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1월에 엘라스틱이 글을 다시 썼어요. 옛날 글과 똑같은 제목을 가져와서 파트 2라는 제목으로 지금 엘라스틱 최신 버전이 7.10인데 7.11부터는 아파치 라이센스가 아니라 SSPL,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센스라는 거를 적용하고 엑스팩은 예전과 동일하게 엘라스틱, 그러니까 듀얼 라이센스죠. 옛날에도 듀얼 라이센스였는데 이제 아파치를 빼고 SSPL을 적용한다고 이제 발표를 갑자기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그 글에서 이제 AWS가 그러니까 AWS의 엘라스틱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는 전혀 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고 있다고 비난을 막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게 되고요. SSPL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건 몽고DB가 만들었어요. 몽고DB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AWS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랑 자기네도 호스팅 해야 되는데 아틀라스인가요? 네. 자기네도 호스팅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는 도큐먼트 DB라는 이제 API 호환 그 DB가 있죠. 몽고DB랑 호환되는 한때 몽고DB가 엄청 인기 있을 때. 참고로 몽고DB도 상장사입니다. 네. 몽고DB가 이제 그거를 걔네가 못하게 막으려고 만든 SSPL이라는 라이센스고요. 그걸 얘네가 쓰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엘라스틱이 도입하게 된 거죠. 네, 도입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1, 2주? 금방 대응 나온 것 같아요. AWS에서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엘라스틱이 오픈소스를 망치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오픈소스를 하마 해서 아파치 2.0으로 공개된 엘라스서치를 우리가 포크해서 조만간 바로 공개할게 라고 대응이 나섰어요. 그리고 우리는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업스트림에도 우리 커밋 올리고 있고 PR 올리고 있다. 라면서 이제 꽤 강한 대응이죠. 강한 대응으로 나왔고 요 둘이 싸우는 와중에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보통 성당과 시장으로 유명한 그 에릭 레이먼드로 시작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명사 같은 오픈소스라는 거를 걔네가 정의하고 있고 걔네가 인정한 라이센스들이 있거든요. MIT, 아파치, 뭐 AGPL, 뭐 수많은 라이센스, 우리가 보는 라이센스를 얘네가 관장하고 있는데 몽고DB가 SSPL을 OSI에 승인받으려고 제출했다가 지적받으면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회수했어요. 그 제안했던 거를 하고 요 사건이 커지니까 그런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블로그 글을 써서 SSPL은 오픈소스 아니니까 엘라스틱은 소스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오픈소스라는 말 쓰지 마 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엘라스틱도 원래는 오픈소스 이런 말을 쓰다가 다 지우고 뭐 프리 앤 오픈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다 수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공식적으로는 엘라스틱은 이제 오픈소스가 더 이상 7.11부터는 아니게 된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잠깐 저 아까 좀 놓친 것 같은데 SSPL이 네. 그 몽고DB가 만든 라이센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픈소스가 아니다 기다라는 해석은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라이센스 같아서. 이게 원래 있던 라이센스인데 이제 라이센스를 OSI가 인증해준 라이센스들이 있거든요. 네네. 라이센스란 건 뭐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네, 사입 서비스 그쵸. 라이센스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걸 만들 수 있고 OSI 사이트에 가면 오픈소스 데피니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조항이 있는데 요거를 다 지켜야 오픈소스인 거고 그거를 이제 승인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승인 절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몽고DB가 제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문제 있다고 이제 커뮤니티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좀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법적 상황이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많은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몽고DB가 다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OSI가 거절하기 전에 몽고DB가 제출했던 거를 철회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OS에서 발표한 거는 그 OSI에서 발표한 거는 OSD 오픈소스 데피니션의 6번 조항이 특정 분야에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번역을 하면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SSPL은 오픈 소스가 될 수 없다. 같은 그 부분을 이제 그 글에서는 얘기하면서 이제 SSPL은 오픈 소스가 아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게 저는 좀 궁금한 포인트가,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그 SSPL을 만든 건 몽고DB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엘라스틱이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OSI가 성명을 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갑자기 너굴님이 들어오셔서 질문 좀 네. 들었는데 다시 한번 네네. 그러니까 그 몽고DB의 라이센스가 SSPL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번에 라이센스 바꾼 거는 엘라스틱이니까 네. 이 엘라스틱이 라이센스 바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엘라스틱에서 바꾼 라이센스는 오픈소스가 아니다라는 걸 OSI가 성명을 낸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몽고DB가 SSPL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 네. 라이센스를 자기네 제품에 적용한 거죠. 몽고DB 제품에. 그러니까 네네. 두 개는 이제 약간 라이센스와 제품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 OSI의 성명이라고 해야 되나? 블로그 글이 네. 엘라스틱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딱 타이밍이랑 모든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성명을 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바꾸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뭐라고 한 것 같진 않고요. 바꾸는 거는 네. 뭐 자기네 마음이니까. 네. 근데 SSPL은 오픈소스 아닌데 너희 왜 오픈소스라고 자꾸 말해? 같은 부분을 말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란 이름은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일라스틱이 계속 자기네 제품 다 오픈소스라는 그 표현이 뭐 사이트나 어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아파치 때까지는 니네 오픈소스였는데 SSPL 하면 이거는 아니야. 오픈소스라고 하지 마. 라고 이제 한 거로 전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이 포인트에서 이해를 계속 못 하고 있는 게 SSPL 라이센스가 도대체 제약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클라우드에서 쓰지 말라예요? 아니면 서버 띄울 때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예요?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라이센스니까 모든 문장을 막 세밀하게 보진 않았는데요. 결국 문제되는 사항만 중심으로 보면요. SSPL이 적용됐을 때 이거를 가져다가 SaaS로 운영할 때 SaaS로 운영하려면 엘라스틱 소스만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그 뭐 멀티 테넌시라고 해야 되나요? 멀티 테넌시 운영을 위한 코드도 필요하고 관리령 코드도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 계층의 코드까지 다 공개해라가 SPL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존이 운영하려고 네. 엘라스틱 서치를 띄우면서 뭐 이렇게 뭐 앞에 HF 프록시 같은 거 놓고 막 이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는 거죠? 네, 그게 SSPL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딴 분, 그러니까 라이센스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뭐 그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뭐 허락을 미리 못 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 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AGPL과 다르게 SSPL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CP가 핫프록시를 예시로 드셨는데, 네. 제가 핫프록시 갖다가 구축했으면 핫프록시는 내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핫프록시를 공개할 권한 같은 건 나한테 없는 거죠. 음. 근데 이제 SSPL은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IIS로 올렸어요. 그럼 나는 IIS를 공개할 수 없는데 소리가 뭔가 튕기네요. 네. 떠올림게요. 그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이센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특정 분야 그 부분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겠네.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라고 해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쓰려고 자기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띄워서 하면은 이건 아닌가? 퍼블릭이 아니니까 괜찮나? 그러니까 그 경계가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몽고DB를 EC2에 띄우면 EC2는 매니지먼트 레이어인가 아닌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리눅스라든가. 일반인이 띄우는 것도 공개를 해야 돼요? 사용하려고? 일반인은 아닌데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조금 가물가물한데 사스로 운영할 때 내가 그거를 사스로.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뭔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 때문에 오픈 소스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거네요. 뭐 변경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GPL, GNU 뭐 GPL 이런 거는 변경을 하면 공개해라는데 이거는 사용할 때도 공개해라 이거 거잖아요. 사스에서 사용하면.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 OSS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제출하면서 메일링이 막 오간 스레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지적받은 내용은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것 같고요. OSI가 블로그에서 한 거는 이제 특정 분야라는 게 이제 사스라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스라는 제약을 둔 거잖아요. 네. 이렇게 A로 사용하는 사람과 B라는 사용사 중에 이렇게 뭔가 제한을 나눈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그 구분 자체가 너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아마존이 만약에 내부 사용용으로 자기들 사스에 올려서 자기 내부에서만 쓰면 이거는 사스인가 아닌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라이센스 결국 다 법정 가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상황만 요약만 하면 이제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네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또 뭐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요? 그 클럽하우스에 방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네. 저는 이게 좀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때 한 1년 반 전에 그때도 오픈 디스트로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계속 쓰고 싶었는데 글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누가 만든 거지? 예를 들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썼는데 그걸 내가 갖다가 썼는데 너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제가 오픈소스 엘라스틱을 갖다가 검색을 구축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엘라스틱에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슈 하나도 안 올렸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AWS 쓰면 안 되지? 이게 오픈소스에 맞나 안 맞나 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정말 옳은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계속 했었고요. 좀 그 주제가 어려워서 못 쓰다가 이번에 다시 이슈가 터지면서 이젠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글을 좀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마침 클럽하우스가 떠서 클럽하우스에 방을 만들어서 이제 이 주제를 논의를 해봤죠. 근데 이제 오픈소스 많이 잘 알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고 예. 뭐 라이센스 쪽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오픈소스 라이센스 쪽으로 하시는 분도 들어와서 저도 그런 면모도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좀 정리해서 며칠 전에 글을 올렸고요. 네. 저도 그 방 네.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네, 제가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이 스토리의 풀 버전은, 네, 아웃사이더님,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링크를 드릴 수가 없네요. 링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아웃사이더 블로그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네네. 거기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게 항상 단서가 붙는 것 같은데, 이 라이센스 부분이 쉽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보통 오픈소스 쓸 때 그런 부분들을 뭐 아주 깊게 확인하고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GPL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MIT나 이런 것들은 뭐 제약사항이 아주 크진 않아서, 뭐, 지금 말씀하신 SSPL이나 저희가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SSPL이나 보통 AGPL이나 GPL 같은 게 굉장히 센 라이센스라서 그런 거 조심하는 거 외에는 조심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도 최근에는 크게 신경 써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튼 좀 재밌었던 것 요즘 같고. 세상에 사셔서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GPL이랑 막 GNU랑 MIT 라이센스 나올 때 한참 그때 네네. 이슈가 많이 됐던 시절에는 회사에서도 라이센스 쓰는 거 다 조사하고 이야기하고 써야 되고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도 네. 만약에 그쵸. SSPL이 나왔는데 이게 사스? 그럼 우리가 사스 비슷한 걸 내부 사스 하면 이게 사스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그럼 쓰지 말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봤을 때도 이제 저희가 보통 만든 게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니까 솔직히 갖다 써도 들킬 일이 없잖아요. 프론트 코드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고 네, 네. 그리고 네, 네. 사용에 제한하는 적은 없었잖아요. 수정하는 것 때문에 그랬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좀 흥미롭다 느낀 건 약간 모바일 앱들이 뜨면서 모바일에 이제 세팅 같은 거 들어가면 거기 라이센스 명시해서 적어 놓잖아요. 오픈소스. 맞아요. 네. 서버 때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앱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런 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긴 했어요. 맞아. 그런 비대칭이 좀 있긴 하죠. 아마 서버 쪽에는 결국에는 뭐 카피라이트를 밝히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거를 뭐 웹사이트 상에 표시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불명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앱 쪽도 원래 그게 딱히 있지는 않은데 제 네, 생각에 네. 모바일 앱 쪽이 그거를 많이 밝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앱이 나왔을 때 UI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버 백엔드 서버보다 라이센스 쓰는 종류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고맙다는 의미로 한 것도 있지 않나? 저도 iOS나 안드로이드 만들 때 보면 그 라이센스 표기하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UI 편하게 보여주는 내가 깃 갖다 끌어다 쓴 걸 막 보여주는데 서버에서는 우리가 오픈소스 쓴다고 하는 게 그냥 뭐 레일즈면 레일즈 서버 그리고 잼 몇 개, 라이브러리 몇 개가 그쵸. 네. 끝이고 오래된 라이브러리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또 공개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API인데 화면에 보여줄 방법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레일즈 같은 경우도 MIT 라이센스에 속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사이트가 레일즈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레일즈 개발자라면 강제로 오류를 내본다든지 하면서 유추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밝히도록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뭐 되게 큰 서비스 중에서도 뭐 뻔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게 웹사이트에 적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웹사이트나 웹 서비스들이 어떤 서버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네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HPL도 비슷한 라이센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 해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저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깊게는 몰라서. 자세히까지는 모르고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왜 AGPL을 안 쓰고 SSPL을 썼지? 같은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 엘라스틱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걔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오픈소스 라이센스 잘 하시는 분이 AGPL을 쓰면 관련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일즈가 만약에 AGPL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클럽하우스를 만들면 클럽하우스를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퉁쳐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느낌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원래 약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옛날 GPL 계열, 그러니까 네, 맞아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건 라이센스들은 대부분의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갖다 쓰기 시작하면 다 오픈소스가 되잖아요.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OSI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계열의 라이센스들은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물론 AGPL은 OSI에서도 인정받은 라이센스인데 MIT 우리가 쓰는 MIT, 아파치 이런 건 사실 어디 건지만 밝히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AGPL은 저쪽에서 아무래도 발전돼서 와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제가 세부상을 파악해보지 않은데 실제로 그렇다면 회사에서 쓰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라이센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라스틱에서도 자기네가 도입했을 때 자기네한테도 부담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엘라스틱을 설치해놓고 내가 API를 검색을 띄르면 이것도 내가 공개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용자한테는 제약이 커지겠죠. 일단 엘라스틱을 갖다 쓰는 사람들. 엘라스틱을 갖다가 수정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같은 상상을 해봤고요. 한편으로는 아주 결과적으로 어려워. 어떤지 모르지만 몽고DB가 어쨌거나 SPL을 적용해서 살아남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나 그래도 뭐 괜찮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사실 몽고DB 이야기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겪은 거 생각하면 그게 살아남은 건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살아남긴 했죠. 그러니까 약간 좀비 기업처럼 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몽고DB를 포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API를 새로 만들었지. 그게 그것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몽고DB 라이센스를 포크를 못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아주 넓게 보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오라클이랑 구글이랑 한참 싸웠던 것도 API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라이센스 문제 어디까지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아마존에서 나온 그러니까 AWS의 도큐멘트 DB라는 서비스가 매니지드 몽고DB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내부 구현은 아마존이 직접 한 걸로 알고 있고, 인터페이스만 몽고DB 특정 버전이랑 똑같이 다 맞춰버린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기능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몽고DB보다 네.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근데 결국 어떤 게 더 좋아서 어떤 걸 쓰느냐의 선택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도큐먼트 DB가 있었고 아틀라스가 있었고 직접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도큐먼트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선택지에서 제외됐던 거고, 네. 아틀라스를 쓰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뭐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잘하나? 네, 그 CP님 얘기는 이제 몽고DB가 AWS나 이런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운영을 잘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코드는 잘 짰는데 운영 경험이 있어야지 그걸 선택받는 거지, 라이센스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만 해도 지금 직접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이유가 특정 시간에 막 CPU가 툭툭 튀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DB를 만드는 기술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클라우드 우리도 운영해 보면 막 네트워크 이슈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이슈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겪은 이슈 뭐 간단히만 공유해 보면은 뭐 저희가 그쪽 답변까지 공개를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틀라스에서 몽고DB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작은 인스턴스긴 해요. 근데 보면은 한 15분마다 한 번씩 CPU가 엄청 튀거든요. 거의 요청이 전혀 없는데도 한 15% 20% 튀는데 한 20초간 그게 지연이 되고, 실제 그 시간 동안에 쿼리가 날아가면은 느려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업체 쪽에서 노은 이슈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서비스에서 문제없이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시하고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직접 설치하는 옵션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몽고DB는 돈 못 버는 거 똑같고 AWS는 그냥 EC2에 돈 버는 거고, 이게 몽고DB한테 진짜 좋은 건가? 몽고DB는 클라우드 사업 결국 돈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엘라스틱도 마찬가지인데, 엘라스틱도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무기로 해서 이제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잘 만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센스 싸움을 지나서 적어도 두 회사는 서비스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아마존이 엄청 유리한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고DB랑 다르게 이건 포크를 떴잖아요. 특정 버전에서 기능이 똑같잖아요. 엘라스틱이랑 지금 엘라스틱이 그동안 투자한 노력을 거의 공짜로 가져가는 건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개선을 빨리 시킬 수 있을 거냐, 엘라스틱 서치를.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 서치를 진짜 검색 엔진으로만 써요. 왜냐면 엘라스틱 회사가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막 밀고 있는 APM이나 뭐 이런 것들 AWS 안 하잖아요. 그 로고는 클라우드 와치 다 있고 비슷한 게 있으니까, 아마존은 엘라스틱 서치 진짜 검색 엔진으로 발전시킬 거고, 엘라스틱은 그거를 예전에 승호님도 APM 좋다고 했고, 또 단순 로그가 아니라 막 머신러닝으로 뭐 분석도 해주고 막 이런 솔루션, 종합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랑 돈 싸움, 개발 인력 싸움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검색 엔진으로서 누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솔직히 저는 엘라스틱이 진짜 힘든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반반이긴 한데 뭐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라는 AWS 서비스 경험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서 그쵸. 잘은 모르겠긴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있어요. AWS 엘라스틱서치도 이제 낙교님이 처음에 설치했었는데 진짜 별로였거든요. 네, 일단 서비스에 대한 뭐 약간 매니지 서비스에 좋은 점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너무 그 반응이 느린 서비스인데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포인트가 좀 있었고 노드 추가나 삭제할 때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스톡된 것 같은데 응답이 계속 없었던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라서치 쓰면은 형태소 분석기 같은 걸 정말 많이 쓰잖아요. 거의 다들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돼요. 아마 그 일라서치 서비스에서는 사전 그러다 업데이트가 보니까 막 안 됐고 사전 업데이트 파일로 못하고 막 레스트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직접 설치를 해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 검색팀에서 그거를 별도로 셋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마존의 경험도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은 그건 거죠. 어쨌든 우리 EC2를 쓰니까 우린 돈을 버네. 근데 그쵸. 엘라스틱하고 몽고DB는 클라우드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가 됐는데 돈은 못 벌고 그러면은 예전에 레드햇이나 이런 애들이 했던 것처럼 컨설팅 회사가 다시 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냥 몽고DB나 엘라스틱이나 아마존이랑 협력 잘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솔직히. 또 하고 저는 글에는 그런 부분에 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해서 안 썼는데,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지금 수익 모델이 없는 거죠. 오픈소스로 이제 회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작 자체도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뭐 어떤 글에서는 아예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라는 글도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호스팅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컨설팅으로는 돈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쉽게. 그쵸. 레드햇이나 수세하던 그런 방식은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루비 방식이 좀 좋긴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루비나 고나 타입스크립트. 그쪽은 애초에 그걸 언어라서 좀 특징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쪽은 애초에 그걸 회사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을 그 잘 나가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개발자를 채용한 다음에 그 오픈소스 개발만 풀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쿡패드가 루비 커미터 몇 명을 채용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그냥 너 루비 개발해 이렇게 하는 거고 고도 어떻게 보면 고 개발자들 많잖아요. 구글 안에. 그것도 오픈소스 아니라는 말이 많은데 구글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커밋해 주면 막 잘 안 받아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포인트를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아마존이 라이센스상 문제가 생길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어요. 그거는 맞죠? 배도님?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게 감정 싸움이고 어떻게 저 다른 상대방을 배제시키면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이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적으로는 되게 일라스틱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분명히 이게 일라스틱이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아마존이 이름만 뺏어가면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새로운 라이센스로 잘 배제시키면서 나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면서 어쨌거나 AWS 윤리적인 도의적인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센스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포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라이센스상으로는 이슈가 없긴 한데 전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아웃사이딩 글 중에 보면은 포크가 굉장히 강력한 행동이라고 얘기했던 포인트가 정말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포크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냥 제가 재미삼아 엘라스틱 포크 떠서 뭘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재미삼아 하는 거고 오픈 소스에 되게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져다 쓰고 뭐 어떻게 해도 돼라는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은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제지 용어로 계속 쓰이는 거죠. 니네가 이거를 소유권을 누가 그게 회사든 개인이든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래? 그러면 포크터 살게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원래 메인테이너나 창시자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서 그걸 운영을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저장소에 안 와요. 그러면 이거 저기 우리한테 중요한데 내가 포크 떠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뭐 루비 얘기하셨지만 루비의 뭐 마츠나 뭐 쿠페드 그런 회사가 더 이상 루비를 하고 싶지 않는데 딴 사람들이 루비가 관심 있으면 그때 버전으로 포크 뜨면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오픈소스의 되게 줄기 같은 핵심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책을 아마존이 이제 써먹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한 게 어쨌거나 뭐 전체 오픈소스에 대응하기야 아마존이 어렵긴 하지만 약간 본보기 형식으로 팀 만들어서 엘라스티ክ 팀 만든 다음에 고급 인력 넣고 만들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만들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잘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걔네가. 네. 그리고 사실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닌 거죠. 엘라스틱에서는 되게 큰 비용이죠. 그거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는.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큰 비용이 아니라서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그래서도 썼었는데 제가 그냥 눈으로 봤던 거는 이제 노드.js 포크가 이제 가장 가까이서 확실히 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드.js라는 거는 이제 라이언 달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고 그게 인기를 얻으면서 조이엔트라는 그것도 클라우드 회사예요. 조이엔트라는 회사가 라이언 달을 고용한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쿠패드처럼 너 이제 풀타임으로 노드.js만 해 라고 걔를 했고 걔가 그렇게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npm 만든 아이작이라는 친구도 걔도 고용해서 너도 풀타임으로 해 하고 라이언 달은 이제 은퇴해서 넘어가고 2대 그 BDFL인가요? 예. 자비로운 중심 독재자로 이제 아이작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년간 조이엔트가 그 BDFL에 그 월급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드.js가 되게 친했는데 3대로 되면서 저는 사실 코어 개발자는 잘 모르는데 3대가 딱 등장했을 때 원래 라이언 달과 아이작은 노드 커뮤니티에서 다 아는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창시자고 한 사람은 npm 만든 사람이고 3대가 딱 등장했을 때는 약간 저는 얜 누구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러고는 그 사람이 등장하고는 한 2년 가까이 릴리즈가 한 2번밖에 없고 개발도 거의 안 되고 완전 프로젝트가 좀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다가 너네 안 할 거면 우리 갈라쓴다? 라고 하고 IJS를 만들었죠. 그러고는 커뮤니티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중요한 거는 포크한 거는 그냥 포크한 거고 커뮤니티가 IOJS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100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기를 들어서 트레이드마크 다 넘겨주고 같이 돈 내서 재단 만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재단 노드.js 파운데이션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랑 합쳐서 오픈.js 파운데이션이 됐죠. 네, 그렇게 합쳐져서 지금이 된 건데 아마존과 엘라스틱을 생각하면 엘라스틱이 포크했잖아요. 근데 어느 쪽을 편을 들든 간에 이걸 거부하기 어려우기에 개발자들이 각자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내 회사 소스 서버들은 다 AWS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IOJS 노드 선택하던 거하고 좀 이슈가 다른 거죠. AWS에 엘라스틱을 쓰지 않고 이름은 엘라스틱서치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엘라스틱서치는 저는 트레이드 마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나올 건데 AWS 엘라스틱서치를 쓰지 않고 엘라스틱서치를 쓰겠어라고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AWS가 그거에 판단하고 포크했다고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좀 계산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 저도 제일 최근에 재밌었던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 그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 애플이 세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그 프라이버시를 뭐 침해해도 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포장을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AWS도 오히려 우리가 진짜 오픈 소스다라고 말하는 요 명분을 만들어줬던 포인트, 그거를 거의 뭐 러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바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거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네네. 그게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 같긴 하네요. 진짜 둘이 서로 언플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 말이 맞다고 이제. 근데 이게 확실히 한쪽으로 기울면 싸움이 끝나는데 이게 진짜 아싸님 말대로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일반적이라면은 엘라스틱 서치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내가 엘라스틱 하면서 인증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너무 싫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발자마다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시피님이 하시는 포인트가 이제 엑스팩이 네, 맞아요. 유료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 일라서치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쵸. 우리가 그걸 도입을 했을 때 뭐 예전에도 얘기하셨었지만 일반적으로 최근에 해킹 사고 많이 난 게 일라서치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보안 기능이 오픈소스 버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엘라틱이 말한 건 그거였어. 검색 서버는 너네 내부 네트워크에서 운영해야 된다. 외부에 열지 말고. 그래서 대부분 인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엑스팩이란 유료가 있는데 이건 인증은 쉽게 해줘.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엔진엑스를 앞에 설치하고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도비나 외국계 회사들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엄청 털린 적이 많은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엘라스틱이었고 그걸 잘 보면 애들이 열려고 연 건 아니고 네트워크 담당자나 뭐 이쪽에서 내부 네트워크에 놔뒀는데 실수로 잠깐 열려버린 거죠. 네트워크란 게 좀 그렇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터지니까 사실 요즘에는 내부 네트워크도 HTTPS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뭔가 그 구세주처럼 우리는 오픈디스트로 그거 하면서 엑스팩에 그 인증 기능 제공해 줄게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개발자가 이거 아마존이 좋은데 이렇게 잠깐 가고 근데 엘라스틱도 풀어줬으니까 지금 저는 엘라스틱이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잘 꼬실 수 있지 않을까 개발자들을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엘라스틱이 그걸 풀어줬나요? 엑스팩을 풀어준 네, 거예요? 아마존이 그 인증 기능 딱 오픈하자 하면서 이제 막 대놓고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쟤들 봐라 저 인증을 돈 받고 판다 우리는 공짜로 풀어줄게 이거 갖다 써 이러니까 엘라틱 입장에서 그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풀어줬어요. 근데 저도 엘라스틱 그렇게 많이 안 써서 잘 모르는데 그 풀어줬다는 의미가 엑스팩인데 무료로 풀어줬다는 의미인 거죠? 네네 맞아요. 엑스팩인데 네, 그렇죠. 네. 무료로 풀어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풀린 것만 생각하면 아마존 같은 애가 있으니까 엘라틱이 풀어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엘라틱이 망해요. 그럼 엘라스틱 자체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싫은 거지.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그게 뭐 회사니까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당연히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버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사실 엘라스틱 서치도 뭐 15조짜리 회사거든요. 시총으로 보면 진짜 절대 싸네요. 작은 왜요? 싸다뇨. 아니 왜 그러냐면 데이터독 같은 애들도 지금 30조인데 엘라틱이 15조면 싼 거죠. 그 이름값 대비해서. 데이터독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까? 데이터독 같은 애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거기보다 한참 작지. 저는 좋아합니다 데이터독. 네네네. 아무튼 네네. 그때도 뭐 저도 잠깐 들었었는데 아웃사이더님 방 만들어져 되게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잠깐 들었었는데 뭐 사실 관계자분도 오셔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내부적으로는 AWS랑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그게 어떤 회사 개개인들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글을 써야지 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엘라스틱이 엑스팩을 뭐 상용이든 아니든 뭐 거기에 뭐가 있든 저는 사실 제가 엘라스틱에 별로 고생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관심 없었고요.
이런 게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좀 계속 좀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의 사건을 보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제 마음이나 생각을 정리해 놓고 물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야 앞으로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엘라스테 같은 회사가 또 나올 거잖아요. 계속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엘라스테 얘기도 했지만 엘라스테 얘기를 주로 했지만 몽고DB, 엘라스틱, 컴플런트는 카프카 회사거든요. 네, 카프카, 레디스랩 이거 지금 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죠. 이제 사실 그럴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아니면 AWS가 아니라 구글이나 MS랑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계속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래야 요즘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 지나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아니면 그때 이런 걸 놓쳤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네요. 클라우드랑 연결된 애들은 아웃사이더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래프 하나 그냥 개발자들이 잘 쓰는 모니터링 오픈소스였는데 애들도 클라우드 한다 그랬거든요. 돈 벌려고. 이러면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 오픈소스로 하면서 가장 뭐랄까 비즈니스 모델 못 만들었던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레드죠? 가장 기대를 많이 걸었던. 도커. D사인가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오픈소스라는 모델 가지고서.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리눅스 재단 아래쪽으로 아까 오픈JS 재단도 리눅스 재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리눅스 재단 아래로도 그 재단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오픈소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 재단에 기부해버리고 거기서 다른 회사들이랑 협력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약간 상용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든 거니까 그걸 상용하지 않은 전제로 봤을 때는 그걸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그래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저도 구글이 어쨌거나 쿠버네티스를 재단에 갖다 바쳤잖아요. 네. 좀 너무 종교적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 재단에 이제 기부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진짜 수년간 그 내부의 보그라고 하나요? 거기서 얻은 경험치에 뭐 굳이 표현을 하면 정수를 담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사실 거기다 기부할 이유가 없는데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기부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고 그게 시장에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부 안 했으면 쿠버네티스는 GCP에만 있었을 거잖아요. 다른 회사는 그런 라이센스를 짰을 수도 있죠. 비즈니스 단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오픈소스로 공개 안 하면 되니까 그냥 갖고 있고 그쵸. 운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맞아. 뭐 보급의 중요성도 생각했을 거고 뭐 아까 말한 고랭이나 뭐 크로니움 같은 것도 니네 뭐가 오픈소스야 니네밖에 안 하면서 막 이런 계속 커뮤니티에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은 GCP, 그러니까 뭐 구글이랑 동격은 아니지만 GCP보다 AWS 더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나서 보면 너무 배 아프다고 하고 그 임원 뭐라 그러고 그 결정한 사람 뭐라 그러고 다음부터 공개 안 할 수도 있겠죠. 알죠. 갑자기 SSPL로 바꾸고. 이제는 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못하죠. 이제는 아예 못하죠. 그건 안 되죠. 네. 저는 이게 정말 라이센스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넘겨버렸으니까요. 그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긴 한데 일라스틱이 SSPL로 바꿀 수 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CLA, 컨트리뷰터 CLA,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이제 보통 그거고 그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바꿀 때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안 바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CLA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저장소에 기여하기 전에 미리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그 승인을 그 뭐라고 해야지? 동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는 아마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첫 PR 남기거나 할 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댓글로. 네. 그래서 그 동의를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코드가 좋아도. 네. 근데 가끔 뭐 좀 분쟁 같은 거 발생해서 약간 나중에 컨트리뷰터들이 나와서 내 커밋 뺄 거야 이런 경우 본 적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러나라고 있나요? 네, 자바스크립트 러나.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멀티 디렉토리에서 패키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여러 개 구성하고 하는 프로 도구가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딴 얘기로 세긴 했는데, 그 GitHub 요즘 맨날 나오면 아이스라고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MS가 미국 이민국의 약간 비인도적인 행위, 그런 정책을, 그게 아이스인 것 같아요. 이름이 IC 뭐의 약자예요. 네, 그거를 이제 비난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MS를 비난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GitHub이 뭐만 하면 맨날 니네 MS 아이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난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해서 러나가 갑자기 컨트리뷰터들이 자기끼리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걔가 MIT가 그랬는데, 우리 러나는 그 아이스를 지지하는 MS,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의 계열은 다 못 써 같은 공지를 했어요. 네, 공지를 하고 머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인 컨트리뷰터이 나와서 난 이건 동의 못 하겠는데? 하면서 그럼 내 커밋 빼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고 나와서 그걸 리버트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을 몇 번 봤는데, 그게 약간 협박 용어 쓰이고 실제로 되는 건 못 봤는데, 사실 커밋 빼는 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커밋한 다음에 그 시간, 그 위에 코드가 얼마 많이 쌓였는데 내 커밋만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그게 효과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는 CLL을 안 받으면 그런 일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너굴님 오랜만에 말하셨어요, 방금. 아니에요. 너굴님 약간 위역에 있는 느낌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안녕하셨어요. 50분이 지났지만. 네. 근데 라이센스 이야기 진짜 재밌네요.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데 좀 무거워서, 진짜 맞아요. 무거워서 약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 나오면은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도 저도 그 방에서 들었었는데, 그 법률 해석하시는 업무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도 얘기하시는 게, 라이센스 해석의 영역은 약간 전문가들이 맡아져 있는 것 같고, 사실 개발자들은 거기서 오히려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인상 깊긴 했었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그쵸. 사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뭐, 개발자들은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010년대 이후에 개발, 뭐 사실 그 전에도 당연히 오픈소스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2010년에 깃허브 생긴 이후에 개발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그 베이스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오픈소스 위에를 생각하지 않고 이 생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뭐 저희 회사만 해도 레일즈가 기본적으로 루비 온 레일즈가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전 당근마켓에 있는데 그런 오픈소스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제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제품들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웃사이더님이 너무 그 장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이거를 그냥 뉴스로만 보는데 약간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은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저희 벌써 50분 다 됐는데 다른 주제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나 정도 더 얘기해 볼까요? 하고 뭐가 싶은 거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개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해볼까요? 요거 오늘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네네. 하이퍼 커넥트. 너굴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줌에서도 작나? 잘 모르겠어요. 줌에선 괜찮아요. 그럼 괜찮으시죠? 그래요? 네네.
이거 너걸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하이퍼 커넥트 이제 아자르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여기가 매치 그룹이라는 틴더로 유명한 회사에 인수가 됐죠. 1조 9천억 원? 네. 네, 그 정도로 매치 이제 인수가 됐는데 국내에선 약간 그때 배민 이후로는 조금 큰 규모의 엑시트인 상황이라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네.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의 어떤 인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저 정도 사이즈의 인수 합병은 최근에는 거의 없었죠. 그 네, 맞아요. 배민도 되게 특수한 사례였고, 라인 네, 네, 사례도 뭐 정확히 한국 사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M&A 오히려 한국엔 되게 없다고 하지 않나요? 보통? 반대로는 미국 같은 있어요. 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막 1조 몇천억짜리 인수를 한국에서는 안 해주는데 네이버가 반대로 캐나다에 웹소설 플랫폼 8천억 넘게 주고 사고는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그쵸. 서비스는 인수 안 했지만 뭐 배민이나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도 인수한 적 있긴 해요. 뭐 그 뭐죠? 많이 번개장터 했죠. 같은 경우 비상장 조금 작은 해주기도 것들은. 했었고. 네. 음, 근데 저는 이거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 봤던 기사에서는 틴더가 아자를 인수한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좀 재밌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히는 매치그룹이 하이퍼 커넥트를 인수하는 계약인 거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매치그룹에는 그 아래로 그런 소개팅 앱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저 몰랐는데 매치그룹은 매치하는 서비스는 다 인수할 생각인가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미리 정리해 주신 노트를 보고 있는데 네네. 뭐가 한 열댓 개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약간 트렌드긴 해요. 이게 점점 그 소뱅의 그 손정희 회장처럼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돼가는 것 같은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희도 중고거래 서비스 외국 서비스 분석하다 보면 유럽에 막 중고가 몇 개 있고 동남아에 몇 개 있거든요. 요거 알고 네. 보면 무슨 다 그룹 하나예요. 투자자 같은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그룹 하나가 그 유럽의 중고거래 회사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게 있었어. 저도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회사에서 알게 된 건데 중고 거래를 뭐 우리는 세컨드 핸즈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클래시파이드 마켓이라고 해서 이런 거랑 비슷한 이제 업종들이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어요. 그럼 보면은 유럽 쪽은 그런 걸 먹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보면 다 이베이 계열사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포인트들도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데이팅 앱 쪽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 분야긴 한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남성과 여성을 매칭시켜준다 그런 컨셉이 아니라 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전문적인 앱 이런 느낌? 종교라든지 뭐 다른 특성을 가지고서 또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그거에 특화된 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뭐 다 인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했었던 또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아요. 이 매칭 앱들이 단순히 2명 매칭하고 한국도 보면 매칭 앱이 한 대여섯 개 나와서 다 잘 된 적 있잖아요. 결국 네. 파이 잘 깎아먹기가 됐었죠. 되니까 그냥 예전에 우리 보면 뭐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것도 계열사 하나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1등, 2등, 3등 다 내 거. 네가 어디서 맞아요. 검색해서 다 내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매치 서비스 뭐 세상에 다양한 게 있지만 다 내 거야. 뭐 뭘 쓰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굳이 경쟁 안 하고 돈으로 이거 다 사면 그냥 내 건데. 이거 매치 그룹을 타겟팅해서 매칭 앱을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인수해주고요. 네. 얘네 사업 분야를 다 분석한 다음에 이제 빈틈이나 빈틈을. 아니면 요즘 클럽하우스 유행하는데 보이스형 매칭 앱 같은 걸 만들면 네네. 아마 여행은 익스피디아 그룹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 또 데이팅 앱은 매치닷컴인 것 같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나 줌 있는데도 클럽하우스가 떴잖아요. 네네. 아자르도 비디오 매칭이니까 보이스 매칭만 만들면 어떨까요? 아자르가 근데 그 그것도 좋을 하이퍼커넥트가 것 사실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하이퍼 커넥트가 스푼 라디오 비슷한 서비스 새로 낸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아, 뭐지? 그래요? 오디오로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 하나 내서 잘 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기 클럽하우스도 보면은 그런 방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 용도가 되게 넓어서 뭐 소개팅 방이라든지 제목이 아, 그런 방들 그런 것도 많은 있어요? 것 같던데. 네, 네, 맞아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거 못 봤는데 낙교님 이상한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쭉 내리다 보면은 계속 그런 것도 보이고. 결혼하신 분이 그런 거 보시면 안 되죠. 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네. 퀴즈 푸는 방도 있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궁금했던 게 CP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거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이렇게 엑시릿이 되면은 네. 그 회사의 주주인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톡옵션 행사했다든지. 네, 이게 네. 뭐 꼭 하이퍼 커넥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게 회사가 완전히 흡수 합병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하이퍼 커넥트의 주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매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이거는 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계약서나 뭐 이걸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믿고 뭔가 스타트업 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대표예요. 대표 의지에 따라 달라요. 그 딜할 때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해외 스타일로 100% 인수해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51%만 인수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49% 주식을 사실상 쓰레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거 빼주고 대표 거 빼주고 직원들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인수한 사람이 이 사람 거만 골라서 사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분은 남아있지만 어차피 회사 그쵸. 의사 결정권에 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좀 빈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법은 거죠? 많고 네. 그건 다 대표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대표나 혹은 VC들이 진짜 재무적 투자자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도 어디서 받아서 한 거니까. 근데 네네네. 좋은 대표나 좋은 투자자들 잘 만나면 그런 거 딜할 때 이 스톡의 가치를 저쪽에 뭐 그대로 넘겨서 그쪽 주식이랑 뭐 교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회사에서 딜을 잘해서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도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 보면 기존 투자자들이나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면서 다 현금 보상해버린 걸로 알아요. 오히려 나는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싶은데 더 좋은 회사 주식이니까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안 돼, 그냥 현금으로 줄게 지금 가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고 우리 페이스북 그 영화만 봐도 그 초기에 했던 사람은 에코 주식 완전 점유율 확 낮춰버리잖아요. 뭐 그 계약서 한 장으로. 네네네. 보진 않았지만. 상황마다 다르다. 이게 약간 대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VC랑. 그래서 대표의 의지로 협상을 할 때 직원들한테 뭔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으면 아무리 안 좋아도 막 회사가 망하더라도 버틸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 주식으로 수합되거나 현금 보상이 제일 많을 거예요. 현금 보상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인수되더라도 100% 그 회사랑 주식 수합을 안 해주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한 반만 해주고 반은 현금으로 보상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더 많은 현금으로. 아마 저는 하이퍼 커넥트 사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하이퍼 커넥트는 아직 이거를 사업 보고서는 아니고 이게 기준에 맞으면 공개해야 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쵸. 다트 쪽에다가 그거 공개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매출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아마 내년에 하거나 그런 단계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이퍼 커넥트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로 하면 나오나? 아니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배민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톡옵션 같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주주수가 나오는데 배민은 주주수가 거였고 심지어 대표님 네. 지분도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스톡 안 주기로 유명한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CP도 저번에 얘기해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맞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도 봐도 약간 결국은 그 내부에서 그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 성장하면서 VC한테 얼마나 줬는지, 네. 코파운더들 얼마나 나눠가지 이런 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다트 뜨면 나와요.
아, 그런가요? 그쵸, 그쵸. 네네. 그냥, 저희는 그냥 모르고 아는 사람 있으면 그쵸. 고기 사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좀 힘들긴 해요. 다트에 뜨거나 상장하거나 카카오도 그랬는데 그러면 약간 그 순간에 이제 회사에 약간 위기가 있긴 하죠. 그게 다 눈에 보이니까 서로. 그리고 회사 일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지고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올려봤고요. 하이퍼 커넥트에 잘 보면 이제 알겠죠. 누가 포르쉐 타고 나타나나 보면 스톡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식 투자 쪽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은 것 같던데 제일 위험한 게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나타난 건가? 아니면 뭐 돈 번 이야기? 친구가 돈을 버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왜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그쵸. 왜 위험해요? 질투 때문에. 질투가 이제 나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얘기하죠. 나랑 그 이 옛날- 사람이랑 똑같은 처지였는데 저 사람 뭔가 해서 성공하니까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을 갑자기 올인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낙교님으로 치면 낙교님이 가치 투자자였는데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하고 해서 갑자기 올인해서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자기 소신을 잃고. 네.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비트코인에서 돈 벌어도 말하지 말라고. 그냥 혼자 잘 살라고. 굳이 그래요? 자랑하지 말고. 왜냐면 배 아프니까. 너무 배 아프니까. 그냥 100억 벌어도 그냥 그때 막 맨날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몇십억 벌었다 이랬다니까. 그쵸. 그냥 맞아요. 혼자 잘 살고 자랑하지 말라고.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거랑 저는 뭐 요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긴 했는데 뭐 다음 주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옥타에서 비즈니스 앳 워크라고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옥타가 SSO 연동을 주로 해서 지금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예전에 그거를 LDAP로 많이 했었잖아요. LDAP라고 LDAP 솔루션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요즘 트렌드는 옥타나 원 로그인인가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쪽 서비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옥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앙에서 데이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 쓰고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리포트를 공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매년 공개하는 것 같고 요 구체적인 얘기는 뭐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요게 나와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OKTA라고 검색해서 뭐 비즈니스 앳 워크 리포트 검색해주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좀 재밌어서 이거 한번 보고서 다음 주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네네. 찍어만 놓고 내용 못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조금 큰 규모와 대기업 위주 아닐까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것 같고 지금은 저희도 쓰고 있지만 작은 회사 진짜 많이 쓰고 한국에서도 여기로 많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옥타 말하시는 거죠? 네네. 비싸다면서요. 옥타 비싼데 작은 회사가 쓰긴 싸요. 인당 비용이니까. 아니 그 옥타가 싸다기보다는 옥타를 쓰려고 다른 서비스들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10명도 안 되면 싸죠. 그래도. 근데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감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깃허브도 엔터프라이즈 써야 되고 슬랙도 엔터프라이즈 써야 되고. 그것 때문이죠. 비밀번호 관리 때문에 그래요. 서비스를 많이 쓰면 그래요? 직원이 작아도 써야 되는 게 나는 감사 때문에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그러니까 감사 때문도 있는데 오늘 아까 슬랙 안드로이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슬랙 슬랙이 비밀번호를 안드로이드에 평문으로 저장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다고 실수긴 하죠. 하지만 근데 그런 게 하나가 터지면 제가 비밀번호 바꾸라고 공지했어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번호를 회사 계정 여러 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강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나만 털리면 그냥 개인정보 유출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의 실수로 내가 컨트롤도 못하는. 근데 옥타나 이런 걸로 통합으로 하면 슬랙의 비밀번호 애초에 모르고 다 여기서 통합 관리되고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옥타에서 그냥 인증 만료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모든 앱에 로그인을 못해요. 비밀번호 리셋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시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옥타 수준에서 그 MFA를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그래서- 서비스에
그러니까 오. 옥타 통해서 MS 오피스 들어갈 때는 MFA를 안 해도 되고 AWS 서비스 쓸 때는 서비스 이거 쓸 때 그러니까 VPN 저희 연결했는데 VPN을 쓸 때마다 매번 MFA를 해라. 이 사람이 로그인 돼 있어도 이런 것도 다 지정이 돼요. 아까 너굴님이 옥타 쓰면 소프트웨어 비싸진다고 그래서 듣는 사람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네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옥타도 이제 사용자당 뭐 몇 불인지 잘 모르는데 몇 불 이런 내는 게 있는데 이제 SSO 그러니까 싱글 사인온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도 GitHub 이게 다 싱글 사인온을 쓰려면 플랜이 좀 비싼 플랜을 쓰지 않으면 네. 싱글 사인을 지원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옥타에 도입하는 순간 뭐 센트리 뭐 이런 걸 연결할 프로그램도 다 플랜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를 아까 이제 승호님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비싸진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랙 같은 건데 슬랙이 팀 플랜으로 싸게 쓸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SSO 하려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해주는 기능 뭣도 없어요. 그냥 SSO 하나에. 근데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인당 가격이 슬랙이. 아니, GitHub이 제일 심해요. GitHub은 4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라가요. 아, 인당이요? 아유. 근데 저도 보면 사실 뭐 금액적으로 뭐가 더 이익인지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라서 저 그냥 필요성만 얘기한 거 하지만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센트리 이런 것들은 개발팀이 다 따로 관리하니까 퇴사하면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남아 맞아요. 있고, 네, 남아 있고 이제 저는 전에는 뭐 AWS도 관리하고 그러면 AWS의 개발팀은 오히려 퇴사하면 바로바로 자르는데 개발팀 외에 사람 권한 줬는데 누구 퇴사했다고 막 전사 공개 잘 안 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나갔어요? 해가지고 지우게 되기도 하고 전 사실 이름 정도밖에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발생해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한 1, 2년 지나서 뭘 딱 로그인 했는데 조직에 보이는 거죠. 옛날 회사가. 막 이럴 때 리브를 눌러야 되나?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게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점점 클수록. 클수록 더 관리가 힘들죠. 서비스도 많아지고. 그게 맞아요. 완전히 다 잘 지원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구글에서도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마존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고 그런 걸로는 좀 한계가 명확한가요? 구글은 좀 아니 아마존이 하는 방식은 저도 아직 이해를 못했고 구글은 G 스윗을 많이 지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다른 애들이랑 연동할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법도 좀 복잡해요. 되긴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 될까요? 네네네. 네. 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옥타 연동 진짜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SaaS 서비스의 표준 로그인 연동 그 프로그램은 옥타예요. 맞아요. 옥타가 물론 옥타가 사물이나 있어요. SSO 표준을 지원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얘네들이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냥 대부분은 그런 SS 연동 옆에 옥타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연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SaaS를 쓴다고 하면 다 되고 뭐 그렇죠. 저는 사실 옥타를 직접 쓰기 전까지는 아니 SSO 연동이라는 사물 표준이 있는데 이걸 편하게 해주는 게 무슨 의미야 했는데 써보니까 이게 난장판인 세상인 거야. 말이 사물 표준이지 서비스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룹 관리 방식, 로그인 방식, 동기화 방식이 각 서비스마다 구현한 게 다 달라요. 데이터 독은 뭐 유저를 강제로 추가하는 방식이고 어떤 데는 유저를 추가 안 하고 연동하는 방식이고 어떤 데는 삭제가 안 되고 어떤 데는 그룹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안 되고 그냥 엄청난 노가다? 그래서 또 구글 G 스윗이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옥타를 적용하고 나서 G 스윗이 그 기능을 제공한다는 걸. 그래서 이게 좀 그냥 G 스윗으로 했어야 됐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 회사한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구글 로그인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로그인이 좀 이상해요. 그 투팩터가 요즘에 어쩔 때는 OTP 물어보고 어쩔 때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물어보고 어떨 때는 무조건 그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약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로직이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단 그러니까 비즈니스 조직 단에서 그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완전 구글 로그인 자체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해외 지역이 달랐을 때 제 로그인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막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구글은 그리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옥타 비용 아끼는 정도밖에 안 되긴 하죠. 다른 SSO를 플랜 올리는 건 근데 옥타 똑같으니까. 설정 화면을 저번에 CP님이 작업하실 때 한번 슬쩍 봤는데 뭔가 옵션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해 보여서 옥타를 도입하려면 결국은 그걸 또 배우고 운영하는 리소스도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싸다는 거죠. 옥타가 훨씬 쉬워요. 제 생각엔 G Suite로 아. SSO 하는 것보다 옥타가 훨씬 네. 인지가 쉬웠고 옥타가 문서가 잘 돼 있어서 다른 애들이랑 연동할 때 옥타가 다 문서를 제공해요. 거의 모든 서비스를. 근데 G Suite랑 CP님 연동하려면 영어 내가 잘하시니까. 아니, 영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그리고 근데 G Suite로 사물로 하려면 이 서비스가 연결한 사물의 연동 방식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 말만 표준이지. 아까 얘기하셨던 네. 서비스별로 다르다는 그쵸. 그, 그러니까 문서가 몇 개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그러면 그게 갑자기 듣다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많은 회사들이 G슈트? 지금은 구글 워크 뭐 그건가요? 뭐 어쨌거나 워크스페이스. G슈트를, 워크스페이스를 쓰는데, 보통 그걸로 로그인 시키면 제일 좋긴 한데, 항상 고민됐던 게 권한 관리는 안 되거든요. 옥타는 그런 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내 어드민을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A 메뉴는 뭐 마케팅 팀만 들어가야 되고 B 팀은 이걸 가야 되는데 그 권한 관리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조직 관리가 어디 있거나 그게 옥타에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SSO 연동을 잘해주는 애들은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가 약간 그게 되는데 AWS도 되고 이거 우리가 특정 만든 사용자를 만들고 이 사람을 그룹에 할당하잖아요. 네. 그럼 그룹에 할당된 정보를 그쪽 서비스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 서비스에서 그 AWS 클라이언트 VPN을 대표적으로 보면 저기 사람 그룹에 할당하고 넘기면 AWS 클라이언트 VPN 쪽 설정에 SSO 페더레이션 연동 방식에서 마지막에 조건 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 대역으로 가는 라우트는 이 그룹 이름이랑 매칭돼야 된다 이런 걸 또 지정할 수 있어요. AWS 클라이언트 VPN은. 그러면은 같은 VPN을 쓰는데 특정 그룹이나 이런 걸로 이쪽 라우트 못 가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각 서비스가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하는 애들은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내 어드민 만들 때는 그냥 그렇게 옥타에 맞춰서 구현하면 되니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네요. 그쵸. 근데 사내 어드민을 저희도 지금 G Suite로 연동해놔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게 안 돼서인데 옥타 로그인을 직접 도입할 수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SDK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상세한 정보를 다 API에서 땡겨와가지고 메뉴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 매니지먼트 롤을 자체 어드민에서 또 할당하니까 추가로. 근데 이게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돼요. 저희도 지금 G Suite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옥타 연동을 차마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한 3명일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G Suite를 지금 3명, 바꾸자니 5명. 여파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차마 못 건드리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예. 맞아요. 너무 어디가 메인- 표준이 되는지. 네. 근데 또 보면 웃긴 게 아마존도 SSO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길어졌으니까 좀 해보면은 아마존도 SSO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중간 용어를 모르겠는데 중간 업체를 거치잖아요. 메가존이나 그렇죠. 베스핀 글로벌 같은 애들을. 그러면은 걔네 계정에 묶이기 때문에 SSO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쓸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쓴다고 해도 이상한 게 AWS 유저에 묶이거든요. AWS IAM 유저에 묶이거든요. 개발자가 아닌데 AWS 계정 좋아해도 아예 이상해요. 그래서 AWS 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개념이 제가 잘 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리서치 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SSO 이거는 저희도 좀 이상한데? SSO 저희도 쓰려고 그랬는데 메뉴가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존에 요청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것도 서울은 안 됐어요. 그때 또 도쿄만 된다 해서 받았는데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받기만 하고 안 썼는데 옥타로 넘어갔는데 그냥 맞아요. 좀 이상해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한테 AWS IAM을 준다고? 그리고 AWS 로그인이 그렇게 편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보면은 LDAP 그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이어가는 케이스가 이제 애저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뭐라고 하지?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UI 상에서 컨트롤 된다고 해서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애저가 아닌 데서는
윈도우 머신 깔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액티브 디렉토리 쓰려면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썼었는데 조금 힘들긴 하죠. 그거 맨날 클라이언트 들어가서 이제 셋업해주고 그거 이상해요. 그 서버 완전 계속 진짜 떠 있어야 되고. 구시대적인 유물을 지금까지 쓰는 느낌인 게 그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가 진짜 파일 디렉토리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저희 네. 리스너에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전 회사 CTO 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사람 적을 때부터 이 LDAP 서버를 설치한 걸 진짜 자기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살짝 있긴 합니다. 성우님은 아시죠? 너굴님은? 네네. 그때 좀 잘했던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옥타 비슷한 걸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LDAP 서버 기반으로. 네네네. 그래서 장고에서 권한 관리를 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구글에도 들어가고 LDAP 서버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그룹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호님 지금 회사에는 빨리 옥타 도입하시죠. 이제 그러고 네. 그러고 몇 년 뒤에 얘기하셔야죠. 내가 잘한 일 중 하나가 옥타도 그건 뭐 제가 잘한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시피님이 잘 추천을 해줬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 돈이니까 네, 진짜 허락을 잘 받아야지. 이게 약간 개발자나 이 관리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진짜 미국 사스 업계에서는 옥타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를 그거는 적용 안 한 데도 알아두면 있을 것 좋아요. 같은데 왜냐면 LDAP이나 옛날 시스템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런 회사조차도 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옥타가 LDAP을 지원해줘요. 옥타가 LDAP처럼 동작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안 써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LDAP 서버를 대신해서 옥타에 있는 인증 정보를 가지고서 LDAP을 연동하는 서버랑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뭐 레거시도 다 대응이 가능하긴 하죠. 네. 전 진짜 옥타 쓰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요즘에 뭐만 하면 제가 그 옥타랑 연결되냐고 하면 다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맞아. 저희가 이번에 회사를 이사 가는데 이제 와이파이를 예전처럼 그냥 비밀번호 방식이 아니라 뭐 사원 로그인 방식으로 LDAP 연동을 해야 된다고 막 네트워크 업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옥타로 하면 안 되냐고, 그 시스코 장비인가 뭐 이런 건데 잘 모르겠는데 LDAP을 지원해 막 그러는데 옆에서 딴 분이 이렇게 찾더니 그 회사 장비 옥타 지원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SSO 뭐 쌈을 뭐 LDAP 하는 건 그냥 다 옥타에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면 회사 이동하면 이제 옥타로 로그인해서 와이파이를 쓰는 거죠. 보안적으로 우수한 거죠. 와. 네. 그 옥타로 유튜브 하세요. 옥타 사용법 막 이런 거 소개하고. 근데 그거 소개도 이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옥타를 거의 모를걸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죠. 옥타를 저도 몰랐죠. 옥타의 존재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저는 옥타를 이해하려고 도대체 몇 주 걸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지? SSO를 해준다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막 이러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쓰기도 어려워요. 쓰려면 우선 걔들한테 뭐 쓰게 해주세요 막 해야 되는데 트라이얼 넘으면 한국 어디에 말하라 그래서 한국에는 누가 하는데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막 제가 메가존에 연락해서 메가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옥타를 어떻게 알았냐면 한 4년 됐나? 4, 5년 됐나? 그 누구지? 네. 특정인이긴 하지만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대명님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마침 옥타 사무실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간판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명님이 이제 외국계 쪽에 일하시니까 옥타가 여기 있네? 해가지고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옥타가 알파벳으로 보면 글자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영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느낌. 그때 약간 처음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듣고 좀 잘 알아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이제 그때 들었을 때 미국에선 얘가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다 이거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 관심을 계속 가지고 궁금했는데 비싸서 한 번도 저는 못 사서 봤죠. 전에는. 지금은 쓰고 제가 쓰는 거 우리 발음조차도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스펠을 읽어드리면 OKTA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오케이 탄지 오크 탄지 옥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저는 CP님한테 혼나겠죠. 혼난다? 아무튼
주식을 샀어야 된다고. 제가 주식 그러니까 옥타. 옥타를 써보고 이게 좋다 느끼는 순간 옥타 주식이 있다고 이거 사야 된다 했더니 이제 낙교님이 30조인 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류를 안 보고 그냥 좋다고만 보고 사실 돈 버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재무제표도 안 봐서 저는. 이제는 뭐 그냥 IT 기업이면 30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CP님 그 기준인 거잖아요. 30조 기준인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 맞아. 덕보단 커야지. B2B 회사는 한 30조 다 쳐주는 것 같아요. 옥타, 데이터도. 그래서 아고라가 9조라고? 30조 되겠네. 이상하긴 한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 개발자분도 아고라 티커가 마음에 들어서 상장할 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티커가 API거든요. 나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표님이 집착하는 싫어하는 회사들이 거잖아요. 있어요. 네. 그치.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유비쿼티도 그렇죠. 그 티커가 UI거든요. 음, 아무튼 뭐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네네.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네. 클럽하우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더 재밌었던 것 클럽하우스는 같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우선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해야 돼요. 그래도. 네. 네. 다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